번째 저녁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김동길 교수님 나오셔서 둘째 날 강의해 주시겠는데요. 어제 저녁에 오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제 참 좋았습니다. 어제 참 좋았고 오늘도 또 하나님이 귀한 은혜로 그렇게 저희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말씀하실 줄로 그렇게 압니다. 저희 교수님 나오셨는데 크게 박수로 같이 맞아 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이 어제는 참 좋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은 신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뜻으로 나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나는 사실상 오늘 저녁에 설교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 그러가 하니 그 성가대 찬양이 참 좋았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지. 뭐 말이야 자꾸 하면 뭐합니까? 또 그 성가대 찬양만한 설교를 할 자신이 없어요. 사실상. 조이스 킬머라는 시인이 나무를 놓고 노래를 읊은 게 있어요. 그 시인의 주제는 뭔가 하네. 나무를 보면서 나는 나무 한 그루처럼 아름다운 시를 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만큼 나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결론이 뭔가 하니 시란 나 같은 어리석은 자가 쓰는 것.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이 저 나무 한 그루를 만드실 수 있다. 그게 조이스 킬머의 시예요. Poems are made by fools like me. 시란 나 같은 바보가 쓰는 거지. But only God can make a tree. 하나님 한 분만이 나무 한 그루를 만드실 수 있다. 그 시가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더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렇지만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안 하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설교라기보다는 나 자신이나 조국의 역사를 놓고 뭔가 간증을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내가 간증할 가장 큰 거 한 가지는 뭔가 아니에요. 물론 내 생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걸 어제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6.25 사변 나던 해,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6.25 사변이 나던 때. 그때 총학생회 회장인데 내가 6.25가 터졌다. 그래서 학교를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 학교를 지킨다고 나를 비롯해서 학생회 간부들이 다 밤을 새우면서 학교에 자고 그랬습니다. 또 목총을 가지고 할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목총을 다 준비하고 이제 우리는 학교를 지켜야 한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니까요, 벌써 전세가 달라졌어요. 인민군이 가까이 왔다. 그게 수요일쯤 되니까 일요일에 그렇게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날이 1950년 6월 25일은 일요일이었으니까 그날 꽝꽝하고 이게 뭐 본시도 그런 일들이 들어있었으니까 이게 이러다 잠잠하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점점 대포 소리가 가까워지는데 벌써 수요일 새벽에는요 엄청난 굉음이
그 한강 철교를 폭파시키는 거예요. 국군이 후퇴하면서 인민군이 더 따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한강에 걸려있는 다리를, 철교를 폭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리로 갈 수도 없고, 그런데 교수 한 분이 와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니, 군들 인민군이 요 가까이 왔어. 그냥 학교를 지킨다고 있으면은 그게 좀 위험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 며칠만 좀 남쪽에 가 있다 오는 게 어떠냐. 그때는 또 학생대로의 정의감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다. 학교를 지켜야죠. 이러니까 이거 한 2, 3일만 나갔다 오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학교의 회계에서 봉투를 하나 거기다 여비를 넣어서 우리를 주시면서 박상래 교수라는 분이 우리를 남쪽에 잠깐 갔다 오라고 권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 떠났습니다. 뭐 철교도 끊기고 다리도 없고, 그땐 뭐 오늘처럼 다리가 많은 때가 아니니까요, 서울에. 그래서 서강으로 해서 배를 타고, 나룻배를 타고 남쪽으로 가서 그냥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저물었는데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 피난민이 지금 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가서 뭐 영등포, 안양, 캄캄해졌어요. 그래도 갑니다. 가다가 너무 고단해서 시골 농가에 무슨 어족 때문에 거기에 끼어서 자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고 또 가고 해서 수원까지 걸어갔습니다. 수원에 며칠 머물면서 그래도 좀 전세가 회복되기를 기다렸지만은 전세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인근은 밀고 내려오니까 또 거기서 또 걸어가고, 또 어떤 때는 뭐 차를 좀 얻어 타고 이러면서 대전 갔어요. 대전에 며칠 머물렀죠. 또 대전도 내놔야 되겠다. 그래서 또 거기서 후퇴합니다. 대구 갔어요. 대구 가서는 우리 친구 하나가 저 최영래라고요. 저 경주 최씨예요. 근데 그이가 그 경주에 살기 때문에 대구에서 그 친구를 찾아서 경주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철도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 그 최영래 씨 아버지라니 거기 누구라고 왜 그런가 하니 그 친척이 또 철도 호텔의 책임자더라고요. 불국사 바로 옆에 있어요. 불국사를 매일 구경했죠. 불국사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뭐 일어나면 불국사 둘러보게 됐으니까. 그렇게 며칠을 있어도 또 안 돼요. 서울 수복이 안 돼요. 또 내려갑니다. 또. 그래서 흘러 어디까지 갔느냐 그러면 부산에 갔고, 부산에 해운대까지 갔어요. 그게 거기에 길로이 비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미군이 군사물자 하역하는데 거기에 취직을 했어요. 이 수복이 안 되니까. 근데 내가 영문과를 다녀서 그래서 통역이 됐어요. 그 한국 회사가 그걸 맡아서 군수물자가 배 오면은 그걸 하역해 주는 걸 그걸 하고 있었는데 해마이 뭐 도대체 수복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운대는 내가 잘 압니다. 뭐 오천에 무슨 저 온천장 하나 있군요. 볼 거 없었어요, 거기에. 지금은요, 해운대 가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천지 개벽됐어요, 거기가. 아주 굉장한 데입니다. 저 일본 사람들이 꼭 와서 살고 싶은 데가 해운대래. 한국의 해운대. 또 별로 지진도 안 일어나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동경하는 해운대가 그때는 어촌이었어요. 볼 거 없는 어촌이었습니다. 거기 뭐 하숙처럼 하고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1950년에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런데 9.28 수복이 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빨리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에 가야 될 때인데 갈 길이 없어요. 그때는 한강을 건널래도 도강지 있어야 돼. 경찰에서 한강을 건널 수 있다 이런 허가가 나야 되는 때예요. 요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옛날입니다. 어떻게 가야 될 때인데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수소문을 했더니 경찰 경비정 하나가 그게 부산을 떠나서 인천에 일이 있어서 간대요. 그러면서 그 경찰 경비정에 우리 학생 몇 사람을 태워줄 수 있다고, 또 다른 손님들도 몇 타고, 그래서 그것이 아마 떠난 것이요. 9.28 수복 뒤에 아마 10월 4, 5일경일 겁니다. 꽤 일찍 떠난 거예요. 떠나는데 부산 앞바다 영도에서 그 부산항을 떠날 때는 참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 좋은 날씨에 요 경찰 경비정, 아주 하얗게 칠한 저 미국서 수입된 지 얼마 안 되는 배래요. 그 경비정이 뭐 10톤 좀 넘는 데니까 얼마나 작아요. 내가 크루즈 하는데 뭐 굉장한 몇만 톤짜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타봤지만 10톤짜리를 탔습니다. 10톤 좀 넘는다는 걸 탔는데, 이렇게 부산항을 떠나서 처음에 해가 있어 저 오후에 떠났으니까 쭉 괜찮았는데 어두워지면서요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 뭐 바람이 몹시 부는 것뿐만 아니라 비가 쏟아지는데, 야, 그 배가 말이야 떼뚝떼뚝 하면서 가요. 근데 만일이 해안선 가까이를 간다면 그건 뭐 문제가 있으면 기항을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인가 하니 이 호남 일대에는 아직도 공산당이 그대로 있어요. 인민군이.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배가 이만큼 나와서 공해로 해서 인천을 향해서 갑니다. 똑딱똑딱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사람이 말이에요. 그 힘들더라고요. 배가 파선의 위기에 가니까. 그래서 뭐 다 경찰도 물 푸고 우리도 물 푸고 물을 푸고 먹는 걸 토하고 굉장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멋질 않아요. 바다에 저만큼 가서 가는 조그만 이 배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게 그냥 뒤집히면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슬아슬 하더라고요. 비가 계속 오고 바람이 계속 불고, 그래도 요 경비정은 똑딱똑딱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사람이 죽는 게 이렇게 죽는 거로구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배가 엎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이 여기 가까이 왔더라고요. 나이가 23살이에요. 오늘은 나이가 90이 됐지만 그때는 23살이었어요. 저 노인에게도 그런 젊은 날이 있었을까? 여기 김윤희 장로랑 다 같이 학교 나타내서 그들은 다 알아요. 내가 젊은 사람이었던 거라 합니다. 이제 23살의 청년이 이제 끝나게 됐어요. 그래서 내 친구 중에 이근섭이라는 그 뒤에 장로 되고 그 사람이 같이 있어서, 그저 가판에 올라가서 아무래도 죽을 테니까 기도나 한마디 하자. 그래서 기어서 가판 위에 올라가서 비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뭔가를 붙잡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긴 기도도 안 했어요. 짧은 기도. 짧은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말이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된 게 3번이나 되고 한 번은 물 가운데 깊음 속에서 일주야를 보내고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래도 성경을 읽은 것이 도움이 돼서 한번 사도 바울처럼 기도라도 해보자. 사도 바울은 풍랑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큰 일을 했잖아요. 이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후 2000년 역사에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지난 21세기가 될 때에
역사 공부하는 사람 몇 사람에 모여서 지난 천년에 천 사람, 뭐니? 1000 years, 1000 people. 천년에 1000명. 그래서 1000명의 이름을 쭉 역사에 공헌이 큰 사람들을 나열을 했어요. 1000년. 2000년을 하면요, 제일 공헌이 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고 파선이 돼서 바다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헤매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살아났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다 올라가서 나도 이건석 장로가 됐지만 그애하고 기도를 합니다. 다 난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한마디예요. 하나님, 제게 무슨 할 일이 있으면 저를 살려주셔야죠. 그 한마디 기도했어요. 뭐 비가 자꾸 쏟아져서 기도도 오래 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기어 내려오다시피 내려왔어요. 또 물 부고요. 그냥 시달렸습니다. 하도 고달퍼서 쓰러졌는데 잠이 들고 뭐 이러는 아주 말 못한 상황이 한참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아니 새벽에 눈을 뜨니까요, 바다가 잔잔해요. 바람이 멎었어요. 파도가 일질 않아요. 그냥 이 배가 똑딱똑딱 인천항으로 가는 거예요. 해가 떠서 햇빛이 비칩니다. 야, 그 찬란한 햇빛이, 예? 그런데 그 햇빛이 비치는데 인천 앞바다에 인천 상륙을 9월 15일에 했어요. 그러고도 그 배들이 아직도 그 전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 남아있는데 200척의 군함, 순행함, 뭐 무슨 배 크고 작은 것이 인천 앞바다에 200대가 있대. 200척이 있대. 그걸 봤어요, 내가 내 눈으로. 그러고 살아서 조그마한 경비전이 똑딱똑딱 해서 그 큰 배들 사이로 해서 그 이제 상륙을 합니다. 경찰 경비정이니까 무슨 특권이 있잖아요. 거기서 내렸어요. 인천이 폐허예요. 뭐 인천 상륙작전 본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주 인천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저 포격을 해놔서 말이에요. 거길 상륙할 때 경찰의 책임자가 나보고 하는 말이, 그저 지난밤에 엔진만 몇 초만 멎어도 우린 다 갔습니다. 그래. 그건 파도가 탁 치면 못 견딘대요. 요 엔진이 똑딱똑딱 이게 한 번도 멎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살았죠. 그래서 상륙했어요. 그리고 얼마를 살았어요. 23살이던 사람이 오늘 90이 됐으니까 얼마나 그동안 오래 살았어요. 다른 사람은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 그냥 뭐 어려운 고비는 많았죠. 내가 그 어려운 고비가 내가 재판도 받고요, 군사 재판도 받고 감옥에도 가고 그랬어요. 그 얼마나 여러분 그 가본 사람 별로 없겠지만 그 갈 데가 아닙니다. 사람이 갈 데가 아니에요. 거길 왜 잡아가는가 그러면은 내가 유신헌법 유신체제를 반대한다고.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학생들에게 유신체제 유신헌법 이것은 민주적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교수의 당연한 책임 아닙니까? 뭐 어떤 때는 뭐 필요하겠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무슨 포고령이 내렸는가 하니 유신헌법 유신체제는 찬성할 자유는 있지만 반대할 자유는 없다. 그게 포고령으로 나와 있어요. 반대하는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걸 알고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학생들에게 유신체제를 찬양할 수가 없다. 유신헌법이 민주적 헌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반대하는 걸 강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전에도 정보부에 여러 번 잡혀갔어요. 여러 번 교수로 있는데 뭐 불려가서 밤새우고 말이야. 그 집에 와 자지 왜 거기서 자느냐 하면 보내줘야 자지요. 밤을 거기서 자고 신문을 받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보부에 가서 며칠 있는데 연세대학교 총장이 박태선이라니까 총장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계시니까 아들이 정보부에 잡혀갔는데 걱정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로하느라고 왔대요. 내가 없지요 지금.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어머니가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대단한 분이에요. 웃으면서 남자가 정보부에 가서 매도 맞고 그래야 사랑꾼이라죠 이랬대요. 그러니까 위로하러 갔던 총장이 면목이 없어서 그냥 갔어요. 위로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권 하에서 학교 가르치지 못하고 밀려나고요. 그 재판을 하는데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합하면 30년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투쟁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쪽은 군대가 있죠. 뭐야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건 옳은 게 아니다. 그러면 유신헌법을 반대한다. 뭐 어디서 집회도 하고 하면은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함석헌 선생님도 살아계시고 천관우도 살아있고 그럴 때인데 불력한 거죠. 전에 가서 저 서빙고에 그게 보안사가 있어요. 거기 또 대공분실이 있어서 거기서 조사를 받고 이제 저기를 가는데 서대문 교도소에 가는데 이 한국인이 한국인에게 잡혀 다니는 게요 훨씬 나아요. 은연히 그 사람들이 나 조사 교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자꾸 이게 올것을 잡아오려니까 우린들 어떡합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요. 그저 그렇게 하세요. 이래서 말이야. 어느 날 밤에 서대문 구치소에 갔어요. 뜨거운 밤에 하나 인간이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붙잡혀가는 걸 보면 그 정권에 해로울까봐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가서 밤중에 들어가니까 만나는 옷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지금보다 요새는 나이도 많고 다이어트를 해서 저 몸이 홀쭉해졌죠. 그때는 아주 건장했어요. 내게 맞는 옷이 없어요. 죄수 옷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 잡혀오면 또 입는 걸 또 가서 구해오더니 그걸 입혀줬어요. 그래서 들어갔죠. 구사상 18방 서대문 구치소에 구사상 18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가 말이야 앞서 있던 사람이 한 짓이겠지만은 이 샘터에 페이지를 하나 뜯어서 거기 붙인 게 있어요. 바풀로. 근데 그 내용이 뭔가 하니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이에요. 그게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뭐 이루는 날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참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는요 그저 밤에도 불을 켜놓습니다. 전기 아까운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시찰구가 있고 식구통이 있는데 최수가 밤중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 보느라고 불을 켜놔요. 불 켜놓는데 해도요. 그래서 시골에서 처음 온 놈은 말이야. 그 합방에서 그 같이 자는 놈이 홀리누라고 말이야. 불 좀 꺼. 그러면 그 불을 꺼야 그게 꺼지지 않아요. 언제나 켜져서 안에서 교도소 안에서 끄고 켜고 하는 거니까. 근데 뭐 그래도 잤죠. 또 잠은 잘 자니까 교도소에 18방에서 구사상 18방에서 잤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새벽에 일어나니까 또 먹을 것을 이렇게 식구통을 통해서 왜 거기서는 가다밥이라고 그래요. 아주 찍어서 나오는 밥이니까 그건 콩밥이에요. 콩밥 먹는다 그러잖아요.
콩밥이 왜 들어가는가 하니 그게 유일한 프로테인이에요. 그거 없으면 죄수들이 전부 병나요. 그래서 교도소는요, 세 끼는 틀림없이 먹입니다. 그 콩밥을. 그래야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몇 프로 정도 들어가 있어요? 네? 콩이 몇 프로 정도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콩이 몇 프로 정도 들어가 있냐고. 몇 퍼센트 정도? 내가 몇 프로인지 알게 뭐예요? 뭐, 내가 먹기만 했지 무슨 별걸 다 물어보네. 하여간 그만큼 먹으면 영양은 섭취가 되나 봐요. 그 콩밥하고 그 국을 주는데 쓰레기국이에요. 쓰레기국. 근데 그걸 먹어보니까 전혀 그저 소금 맛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는요, 미원이라는 걸 다 그 사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그 국에다가 톡톡 이렇게 털어서 그 맛을 내서 먹는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근데 교도소에서는요, 미원이 이겼더라고요. 미원.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교도소에서 밤날 하는 애들, 얘들은 전부 출신이 뭐냐 그러면 소매치기입니다. 얘들이 손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다 애들이 그거예요. 조그만 것들이 나와서 이제 전부 나눠줍니다. 줬는데 그 밥하고 그 국하고를 몽땅 다 먹었어요. 왜? 앞으로 살아야 될 테니까 여기에. 먹지 않고 빌빌하면 그 병동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 먹었어요. 그리고 앉아있으니까 그 식기를 찾으러 요놈이 한참 있다가 여기 왔어요. 날 이렇게 보더니 처음이 아니시구만요. 이래. 다 먹었다고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이거든요. 그게. 교도소에 간 처음인데 처음이 아니시구만요.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해서 그래 처음 아니다. 이랬지 뭐. 에? 처음이 아니다 그랬지. 내가 처음인데 뭐. 다 먹으니까 이놈이 놀란 거예요. 처음 오는 사람은 내가 다 못 먹는데. 전 며칠씩 안 먹다가 정 배가 고파야 먹는데 다 먹으니까. 그렇게 거기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이 얼마나 나라가 썩었는가 하면요. 검사가 거기 재판 사람한테 부탁해요. 제발 좀 시인해달라고. 그래 이제 한 사람은 내 옆방에 있던 사람은 목사인데 그 사람은 불고지죄. 간첩이 왔는데 만나보고 신고하지 않았다. 그 죄로 목사가 잡혀갔어요. 근데 이 목사가 나는 그 사람 온 걸 뭐 친척이 되는지 뭔지 모르지만 이제 그 북에서 온 거죠. 그 간첩을 나는 만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가 와서 이제 조서를 꾸미면서 그 만나거나 하고 재판장에 가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그 어떻게 해서 알 수 없이 뭐 그렇게 조서를 꾸며주고 그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가 평생에 하고 싶은 것이 검찰총장 한 번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내가 성적이 좋아야 검찰총장이 되니까 이런 인간들이에요. 얼마나 썩어서 요새 대한민국도요 뭐 검찰총장이니 이게 미나게 달고 나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책임을 해서는 그렇게 안 돼요. 그 사람 물론 뒤에 나왔지만은 그 갔어요. 그래서 재판받고 재판장에서 다 잡힐 진술 써라. 그러고 나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 재판장에 가만히 있어요? 여기다 잡힐 진술서에 썼지 않아요?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엮어가고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고 1심에 그 맥시멈이 15년이니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1심이에요. 그럼 우리가 싸우는 법이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재판장에서 저는 그렇게 대학 교수로 저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15년씩 징역을 살 죄를 지은 게 없는데 그렇게 살라고 하시니까 나는 항소를 포기하겠습니다. 왜?
이러다 나갔다도 또 들어올 것 같으니까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잡아다 이렇게 하니까 거의 들락날락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게 붙잡히고 가고 뭐 어디. 그러니까 항상 포기한다고 하니까요. 간수들 교도관들이 와서 교수님 15년이 긴 세월인데 항소하셔야지. 항소 안 해. 그리고 아주 고집으로 항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곧 안양 교도소에 이감됐습니다. 거기서 15년 살려고 갔어요. 그런데 또 학생들이 그때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말을 안 듣거든요. 내 말이나 듣지. 그러니까 또 학생들을 모아놓고 나들 지도 교수처럼 거기다 놓더라고요. 독방에 있다가. 얘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저 아침에 밥 들어오면 다 차려주고 잠자리도 다 펴주고 일어나면 다 개켜주고 이게 아주 보통 특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또 예수 믿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또 찬송 부르고 교도관에 와서 조용하려는데 그럼 또 그때 가만히 있다가 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러고 하는 거예요. 보시는 세상이에요 그거. 그래서 거기서 세계사도 가르치고 영시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어떤 데서 그래요. 이게 밀립대학입니다 뭐 이래. 그래서 여러 대학 학생들을 한 대 모아놓고 그렇게 살았죠. 했더니 그 박정희 대통령이 또 그렇게 15년씩 살게 하질 않고 한 1년 사니까 다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박 대통령이 나가라고 그래서 왔죠? 나왔죠? 내보내주세요. 안 그랬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인격이 있지 말이에요. 뭐 사정해서 내보내주세요. 안 했어요. 그냥 15년 산다 그랬더니 1년 있으니까 내보내더라고요. 대학 교수직은 다 박탈하지만은 나왔어요. 나왔는데 항소한 사람들은 나보다 하루 늦게 나왔어요. 그 서류가 하나도 복잡한 거야. 상고를 했기,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건 다 지나간 얘기지만은 그때도 나는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박정희가 믿겠어요, 그 들어가서. 간판에 독방에 있으면서 말이야. 내 하루는 그냥 거기도 또 태풍이 불더라고요. 그 창문은요, 유리를 못 써요. 이 죄수들이 그 유리를 깨서 자해 행위를 하니까 그걸 비닐로 덮었어요. 내 그리로 그냥 나무 붓조각이 날라오고 태풍이 불고 가는 거예요. 내가 참 미운 생각이 있는데 그 태풍이 잔잔해지더니 말이에요. 그 해가 비치면서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내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런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용서한 지 오래입니다.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에게 그렇게 하고요. 내가 꼭 해야 될 게 연세대학교 총장이었어요. 저 김일 장로는 잘 알아요. 백 박사님이 나를 공부를 시키고 할 때 다 와서 연세대학의 총장을 하라. 그래서 나를 공부를 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끝나서 부총장은 됐어요. 그 11.6 사태가 나고 나서. 곧 그렇게 됐죠. 그렇지만 또 그 다음에 또 천두환이가 나와서 잡아가네.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 건 못하고 정할 게 없어서 그 다음에 학교를 다 끝낼 때에 국회의원을 한 텀 했어요. 저 강남 갑에 내가 4년 동안 그 출신의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국회의원을 왜 했는가 하니 정주영 씨가 그 이제 자가 정치를 해야 되겠는데 왜 그런가 하니 정치가 써보니까 이 무슨 사업하기가 힘들어요. 그 김 교수나 하고 이 정치를 한번 합시다. 그런데 역시 대통령 후보로는 김 교수가 인기가 좋으니까 나가야죠. 이렇게 하고 이 의형제 묻는 문서까지 해가지고 왔더라. 의형제. 그 정주영씨하고 내가 의형제가 됐습니다. 다 해가지고 와서 저는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왔는데 나는 도장이 없어서 지장을 찍었지만 우리는 의형제가 돼서 이제부터 형제로서
이 한국의 정치를 바로잡자. 뜻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당이 말이야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뭐 20명만 당선시키면은 그런 뭐 원내 교섭단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벌써 30명 가까이가 당선이 됐고 전국구를 넣으니까 40명이 되고 또 다른 당에서 오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고, 이래서 이게 조그마한 정당이지만 굉장한 정당이 됐어요. 대통령 선거를 할 때가 되니까 이 정주영 회장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주변 사람들이 또 정 회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김 교수 대통령 후보로 나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회장님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말이야 그 말에 솔깃한 거예요. 야, 그거 한 번 약속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 이런 게 아니고 장사를 오래 하셔서 그래서 아주 그 흥정은 잘해요. 그래서 한 번 나를 찾아와서 김 교수 결혼해야 돼. 그래서 아니 나 사는 아파트, 그것도 그분 아파트지만 아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뭐 결혼 아니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고 그러는 게 좋아. 뭐 이러면서 말이야. 그러면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게. 그때 또 내가 200억 원 줄 수 있어. 그 부자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200억이 필요하지도 않거니와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장가를 갑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고절했어요. 나는 나대로 살지. 그런데 그 며칠 있다가 자기 사무실에서 아침에 보자고 그러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김 교수 이번 대통령 후보는 내가 나가야겠어요. 그걸 내가 뭐라 그럽니까? 싸웁니까? 그이가 공들여서 당을 만들고 그의 생각이 내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에 나간 거예요. 강남 갑에. 선거운동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뭐 도곡동의 장터에도 이렇게 가서 왔다 갔다 하면 만나는 사람들이 교수님 이렇게 수고해서 어떡하십니까? 수고를 내가 뭘 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예전에 말해서 유행어가 된 게 이게 뭡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다고 가게 하는 놈이 이쪽에서 뭐 좀 사먹고 그러면 여기도 오셔야죠. 이게 뭡니까? 이따 소리를 하고 말이야. 그런데 거기 이중재니 뭐 황병태니 그 다른 후보들 두 사람 표를 다 모은 것보다도 내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되고 얼마 있다가 이제 5월에 그런 일이 생기니까 새벽에 만나더니 김 교수 이번에 내가 나가야겠어. 나 그러면 나갑니다. 그만둡니다. 내 그 성미로 하면 그렇지만 말이야. 또 그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아요. 당을 만들고. 내 생각에도 안 될 게 뻔하지만은 자꾸 나가갔다니까 김 교수는 아주 나이가 괜찮잖아요. 그때 안 나가면 난 또 나이가요 상당합니다. 그때 벌써. 그런데 그때 나갔으면은 당선이 됐건 안 됐건 한바탕 할 수는 있죠.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그저 4년 되자마자 차고 나와서 계속 글 쓰고 강연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관에서 내게 그 주장,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내 신앙 때문에 이 어려움, 감옥도 두려웠잖아요. 지금도요, 감옥이 두려워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거 뭐 병난 것도 옆구리가 결리고 그러면은 이거 뭐 나으면 되겠지 이러질 않거든요.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죽음 하나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심정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 한국 사회에 살면서 한국이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처럼 어려운 고비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나는 한국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한국은 왜 존재하는가, 그걸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놓고 이게 오셨잖아요. 그 조국이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된 나라일까? 예? 내가 그때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국 역사를 두고는 가만 보면 망할 듯 하다가도 망하지 않는 나라. 그래서 이 단군 이래로 역사가 계속되어 있는 거예요. 망할 고비가 많았어요. 여러분 그 얘기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 사실은 이 슈펠트라는 사람도요, 그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보낸 사람이더라고요. 이 홍장하고 흥정이 안 되면 그냥 가면 돼요. 아니 뭐 안 했죠. 길을 쓰고 한국에 오는 거예요. 한국이 단군 이래로 군주가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그건 1882년의 일이니까 맞는 말 아니에요? 그래도 뭐 중국의 속국이다, 이홍자의 무슨 소리래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늘 왕이 있던 그런 나라인데, 이홍자니더러 당신이 뭘 근거로 말이야 한국이 이 중국의 속국처럼 얘기를 합니까? 이홍자의 말에 몰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연년이 이어나와서 35년에 그런 세월이 있었지만, 그 세월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 뭐 토산 안창호, 월남 이상제 다 독립을 위해서, 남강 이승훈 위대한 인물들이 다 나왔습니다. 아니 안중근 의사는 한국이 1905년에 보호조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옵니까? 한일 합방을 하지 않아요. 그걸 다 내다보고 말이야 무슨 생각을 했는가? 안중근 그 사람은요 다 집안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 뭐 사지 찢어지게 가난한데 할 게 없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벼슬한 집안에 태어나서 먹을 것도 있고 또 황해도의 살림도 넉넉한데, 근데 이 청년이 말이야 이거 일본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한국의 청년이에요. 일본 이대로 두면 안 돼. 그러니까 그가 우라디브스토크로 해서 하얼빈에 간 것은, 이도 히로부미가 거기로 온다 그 소식을 듣고요, 복장은 중국인 복장을 했다지만 가슴 속에는 그 브라우닝 자동 권총 한 자루를 품고 하얼빈의 역도에 가서 기다립니다. 이게 한국 청년의, 저 사람은 말이요, 저 사람 가야 돼. 그럼 원수를 갚는다는 것보다도 동양 평화를 위하여,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저런 사람은 가야 돼. 독립을 침해하니까. 그래서 그 장면이 영화로도 되고 또 묘사된 것도 있어요. 거기에 이도 히로부미가 키는 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단단하게 생긴 사람이지만, 특별히 열차에서 내려서 이제 그 사열을 하고, 그때는 러시아 영토니까 러시아 군대 사열을 하고, 러시아의 뭐 재무장관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 나온 그 여러 나라의 대사들, 그런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려고 이리로 오는 순간에 한국의 청년 안중근이 브라우닝 권총 한 자루를 들고 쓱 앞으로 나가면서 쏩니다. 3발을 쐈다도 4발 다 명중했어요. 그 명중한 거를 뭐 좋다 그런 말보다도, 사람 죽인 게 좋다는 것보다도, 쏘긴 쐈는데 하나는 이리로 가고 하나는 저리로 가고, 이도 히로부미가 쓰러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탁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안중근은요, 그 천주교 영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렇게 하고 사형당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거 나쁜 짓을 한다 이게 아니고, 뭐 죄송한 짓을 했다 그거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 저 악의 세력을 제거했다. 그런데 아주 쓰러지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좌관들이 부축하고 다시 특별 열차로 올라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뭐 야단 났죠. 술하자입니다. 이 사람은 당당해요. 뭐 하고 뭐든 숨어버려요. 당당히 잡히는 거죠. 죽을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열차로, 특별 열차로 다시 가서
그 피를 흘리는 이도 히로부미가 그 측근에 있는 일본 사람을 향해서 그 어떤 놈이 한 짓이야 그랬대. 아직 정신이 살아있어요. 그 한국의 청년이랍니다. 한국 청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본 말로 말해 뭐지롱 그렇겠지. 자기도 알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가만 안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마디 하고 15분에 죽었습니다. 총에 맞고 15분에 이토 히로부미가 갔어요. 그게 뭐 한국만 놀라고 해서 세계에 놀랐죠. 그게 중국의 공산당이나 그 국부군이나 다 지도자로 모시는 손문 중산 선생이 말이야. 한국의 안중근을 보라. 그렇게 중국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뭐 하는 거야? 신의 혁명은 성공이 됐지만 말이야. 아직도 청조 타도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뭘 하는 거야? 그렇게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그 자극을 주고 격려한 사실 역사에 나와 있어요. 그런 인물이 어디 있어요? 재배 갔어요. 재판 받습니다. 재판이 뭐냐? 그러면 사형이에요. 사형.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여러분과 나의 조상의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재판장을 노려보면서 30대 청년이 말이야 노려보면서 야 이보다 더 가혹한 형벌은 없냐? 그게 보통 사람이 할 말입니까? 재판장을 향해서 뭐 이러고죠. 그분 어머니도 대단하시더라고요. 항소하지 말라 그랬대요. 아들 보고. 항소 안 하겠지만은 일본 놈이 내가 항소한다고 너 살려줄 리가 없어. 괜히 모양만 우습지. 너는 나라를 위해서 그대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어머니가 또 아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냥 그게 당당하게 간 겁니다. 일제 35년이 그래도 안중근 의사를 낳게 됐고, 그게 없으면 안중근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이봉창 의사를 낳고 윤봉길 의사를 낳고, 이게요 절대로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고, 또 얼마 전에는 중국의 장강, 양자강을요 크루즈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중경까지 갑니다. 중경에서 배를 타고 한 12일 동안 오면서 뭐 배가 멎으면은 버스가 와서 명성고적으로 다 안내하고 그거 아주 잘하더라고요. 근데 중경에서 그 비행기를 내려서 배를 타는데 중경에 머물러서 그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지 않고 상해가 일본 놈 수중에 들어가니까 다시 장개석 정권도 그렇고 우리 임시정부도 중경으로 가서 그 사무실 흔적이 자리가 다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김구 선생 흉상을 잘 세웠는데 그건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크고 아주 그의 성격대로 훌륭한 걸 세웠어요. 그 김구 이승만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일본에 굴복하는 사람이에요. 일본을 향해서 당당하게 조국을 화시하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수호받을 민족이 아니다.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밖에서 보면 더 그래요. 저거 저래가지고 나라가 돼갈까? 근데 첫째 문제의 발단이 어디 있는가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서 지난 10월 25일에 자기의 잘못을 시인한 데 있어요. 그러면 잘못을 시인해서는 그걸 따라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변했어요. 그 주변에서 뭐 이렇게 자꾸 부추기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당하면 안 된다. 아주 맞서서 싸워야 된다. 왜? 탄핵을 당하게 됐으니까. 감정상의 그런 동요는 알 수 있지만은 그이가 정말 한국을 살리는 길은 사실 그때 10월 25일에 담화문 그런 형식으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내가 아주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이가 있어서 그 일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이가 지나친 나가는 걸 갖다가 내가 그
감시의 수위를 낮추지 못해서, 높이지를 못해서 낮추었다가 그만 이렇게 됐습니다. 불이 부정이 많습니다. 비선이 있었으니까. 아니, 한 정당한 정부의 비선은 비밀선, 그걸 통해서 정치를 했다. 그러니까 그거 되겠어요, 그게. 에? 그러면 그렇게 사과를 했으면은 그 사과문이 길진 않아요. 그걸 다 읽고 나서 국민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는 이제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비선을 가지고 정치를 하잖아. 그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구 메일에 또 글을 정기적으로 쓰는 게 있어, 대구 메일. 그러면서 종교와 미신, 나는 역대 대통령들의 종교를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이승만이라는 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저 크리스마스는 공휴일이 그때부터 된 겁니다. 새 정부가 설 때도. 그거는 군정 3년에 미국 사람들이 물론 공휴일일 거 아닙니까? 그건 기독교 국가니까 되는 거고, 한국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숫자에 있어서는 아직도 불교 신자가 기독교 신자보다 많다. 그러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뭐 열성적인 불교 신자는 아니라도. 그런데 그 불교 신자들이 운동해서만 석가탄일이 공휴일이 된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도 많이 협력했어요. 나는 우리 크리스마스만이 국경일이요 공휴일인 게 미안해서, 뭐 불교라는 게 오랜 전통이 있고 석가 열애가 그 가르침이 이 땅에 전해졌기 때문에 한국인이 철학을 해도 세계적인 수준이 되고, 불교가 생각이 깊으니까 생각을 깊게 해줬단 말이에요. 신학을 해도 세계적인 수준이 되는 게 다 거기 그런 불교의 인물들, 뭐 원효, 의상 이런 인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니냐. 우리 불교의 경의를 표한다. 그러면서 불교 석가열애 탄일도 공휴일로 하는 게 옳지 않냐. 그렇게 나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일이 됐고, 안 된 건 공자 탄일 뿐이에요. 공자를 따르는 사람은 사실은 한국인이요, 공자의 가르침을 더 많이 받았어요. 공자, 가정의 모든 법칙, 의례, 그것이 다 공자님에서 나온 거예요. 국가 경영, 그것도 공자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인이 공자를 많이 압니까? 선비들이 잘 때 그 다리를 산동성원에 가서 뻗고 자지 않는다. 그게 관리였습니다. 왜? 공자님이 태어나신 곡부가 있는 산동성원에 가서 어떻게 다리를 뻗고 자냐? 그런 게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요, 한국인은 중국 사람보다도 더 중국적이라고 그랬어요. Koreans are more Chinese than Chinese themselves. 한국인이 유교적인 관념에 강합니다. 그런 공자님, 그거 다 존경할 만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요, 기독교인이 아직 조국 역사에 무슨 원현이 의상이니, 퇴계니 율곡이니, 그만한 인물을 아직 못 냈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이 분발하셔야 돼요. 조국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개 다 아는 역사의 인물을 내지를 못했지 않아요? 뭐 부분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 많죠. 그 독립선언서에 33인 서명한 이들 가운데는요,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16분이었습니다. 그건 다른 종교는 다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벌써. 그만큼 앞장서서 나가는 우리 기독교니까. 그래, 남강 이승훈 선생이 오산에서 선생님 교장을 하시고 학교를 경영하시는데, 그때 벌써 나이가 어지간해요. 서울서 청년들이 3.1운동을 앞두고 와서 선생님 오셔서 민족 대표가 되셔야 안 됩니다. 그러면 보통 노인은요, 나이 든 사람은, 야, 뜻은 좋지만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못 가, 이렇게 말하는데, 남강 이승훈이라는 사람은 정신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년 보고, 야,
내가 말이야 늙고 나이가 많아서 요를 깔고 누워서 앓다 죽을 줄 알았더니 이제 죽을 자리를 찾았구나. 가자. 그리고 서울에 왔대요. 그건 기백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 나이가 어지간한데 야 나가 못해 이게 아니고 야 죽을 자리를 찾았다. 그래서 그이가 서울에 왔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이 독립선언문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발표를 못하고 있다. 어디 나갔다 들어오시니까 그거 왜 아직 발표를 못해? 그러니까 아니, 끝내질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 천도교 대표는 자꾸 천도교 이름을 먼저 써야 된다. 그 민족 종교니까 천도교. 그리고 또 기독교 대표는 우리가 제일 많은데 우리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는가.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아직도 그걸 결정을 못해서 서명하는 데를 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남강 선생이 말이야. 야, 그 순서가 죽는 순서야. 어? 천도교 선병이 이름 먼저 써줘. 그래서 선병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요. 보통이 아니라고요. 우리 이름 먼저 안 써주면 안 해.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그게 죽는 순서인데 선병이 이름 먼저 있는 놈이 먼저 죽을 거 아닙니까? 먼저 써줘. 그래서 탁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 중에는요. 그렇게 통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이 사람들이 쫄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 시대 하나에 그걸 해결을 못해요. 뭘 해결을 못하느냐. 여러분, 촛불 시위가 매 주말에는 자꾸 일어나고 이러다 나라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한국이 월남처럼 될 가능성이 많다. 그 걱정하는 사람들이요, 이 미국 땅에 더 많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저게 될까? 어? 그래서 촛불 시위를 대단하게 합니다. 그 중에 차차 조금씩 달라지지만 말이에요. 처음에는요, 촛불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다 물론 그 박근혜 하야 이걸 주장하지만은 그때 10월 25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 사퇴하겠습니다 했으면 운동이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박근혜가 잘못한 것만 다소 문제가 되지만 그렇게 하야하라 이렇게 나올 근거가 없어요. 그걸 그새 안 하니까 정치적 식견으로 하더라도 하야하겠다 그러면요 국민이 그 굉장한 숫자가 또 동정적으로 나오고 할 텐데 그이는 그런 결심을 할 만한 그런 바탕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잘못돼 갑니다. 뭐 잘못됐냐 그러면 이 촛불 시위라는 게 자발적으로 많이 모였어요. 그 몇 번 할 때까지는요, 그게 어떤 건가 하면은 순수한 거예요, 그냥.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의 비선을 두고 안 된다. 물러나야 된다. 이런 단순한 건데, 거기에 초기에는요, 요새는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지만, 어떤 놈이 나와서 무슨 딴소리 하려고 하면요, 기어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와. 그리고 그 전체의 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는 촛불 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촛불 시위하고 무슨 노조가 하고 이런 거하고 달라요. 그 내용이 순수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광화문을 쫙 메우고 숫자를 너무 많이 잡기도 하고 전부 다 숫자 자랑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하여간 많은 사람이 모여서 10만이다, 20만이다, 30만이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갈 때 말이야. 그 젊은 애들이 쓰레기를 다 치우고 말이야. 아니, 스페인에 대규모 데모가 났다. 히랍에 났다. 프랑스에 났다. 전부 불 지르고 찢어버리고 발로 차고 이러는데 한국의 시위는요, 질서 정연하게 했습니다. 그 질서 정연하는 가운데 그 많은 사람이 참가했던 사람 보고 그 많은 사람이 그 화장실에 간 사람도 있고 그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요 요소요소에 젊은 사람이 2사람 3사람 탁탁탁 기다리고 지키고 있어가지고 그 큰 빌딩과 교섭을 해서 늦은 시간이지만 문을 열고 화장실을 열어놔 달라 그 동의 안 하겠어요? 다
다 열어놔주고 말이야. 그래서 오면 어디 가십니까? 화장실에 가면 당신은 저쪽으로 가세요. 장사님 저쪽으로 가세요. 그걸 다 지휘하는 그런 시위를 했어요. 요새 뭐 자꾸 잘못돼 간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도 괜찮습니다. 또 태극기 흔들고 또 시위가 나온다. 그것도요. 그건 좀 시대착오인 적이 많고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만요. 그러면 요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되어야 되는가? 또 반기문 씨가 온대요. 처음에는 아니 그 유엔에 사무총장 하던 사람이 오면 그냥 조국에 와서 쉬지 뭘 또 대통령 하겠다고 그러냐.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 왔으니까 내 주장은 이제부터는 그냥 레이스에 경주에 뛰어들었으니까 꼭 같이 대우해야지. 당신은 왜 왔어?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검증을 받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 말씀드릴 것은 여당이 깨졌어요. 새누리당이 깨져서 두통강이 났는데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못하면 여당 안이 다 친박이야지 비박이 왜 있습니까? 거기 당내 그건 박근혜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상대를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불러서 점심도 먹이고 저녁도 주고 선물도 주고 이러면서 좀 쓰다듬으면서 정치를 해야지 말이야. 그 일은 꼭 자기 친한 사람. 지금도 얘기가 그 세월호 나고 7시간에 뭘 했냐. 그걸 다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또 그걸 노려가지고 말이야. 그 7시간에 한 게 뭐예요? 자꾸 따지는데 대통령이요 10시가 넘어서야 최순실 그 라인이 들어오게 했대요. 그 경비하는 놈 하나가 그걸 맡은 놈만이 알지. 그 사람이 올 때 그걸 비설이니까 공개적으로 못했단 말이에요. 그 비밀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자 일행이 뭣도 하고 와서 자고 갔는지도 모르죠. 그랬지만 절대 세상에 알리지 못한 거예요. 이 참 종교라는 건요. 불교의 경전이 있죠. 바냐바라밀다 신경, 금강경. 그걸 따라서 불교 신자는 도덕적 생활을 하면 되는 거고 공자님이 가르치면 사서삼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서를 읽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대구 메리스는 그래서 박근혜의 종교는 뭐예요? 그래서 당신은 최태민을 숭배하는 사교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선무당처럼 최순실이니 이런 것들하고 아니 나는 그이가 서강대학을 다니고 그 전에는 성심여학교를 다녔어요. 그게 가톨릭에서 하는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그러는 가운데 천주교의 영세를 받았겠지. 그 받을 때는 말이 없어요. 종교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요. 그러고 있더니 말이에요. 그 종교가 내가 볼 때는 최태민을 숭배하는 건 사교입니다.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무당놀이를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게 됩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무슨 그 시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박한철이니 그 아주 똑똑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나라가 되려니까 말이야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위헌이다 그러면 안 돼요. 합법적이라 합헌이다 이래야 되는데 아마 아직 답이 나오진 않았지만요. 아마 그 국회가 동의한 그 탄핵안에 결국은 저 헌법재판소가 손을 들어줄 겁니다. 거기가 이제 2월 말인가 1월 말인가 임기가 끝나는데 아주 정직하게 그렇게 재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존경받는 대통령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역사에. 대통령의 비선을 가지고 가까운 사람들 와서 저녁 먹고
자기 동생도 못 오게 해요. 여동생도 못 오고 남동생도 그 똑똑한데 그 또 아이들을 낳아서 그걸 박근혜가 좋아한다는데 절대로 청와대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대요. 왜? 저 누나가 언니가 오래는 소리를 안 하니까. 왜 오래는 소리를 안 하는가? 그것은 그 비선에 무슨 뭐 최보신이 이런 사람들이 뭐를 뭐 점을 치건 뭘 하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래서 이 대통령은 자기의 가까운 뭐 동생들도 만나지 못하고 말이야. 그이도 힘들어서 그 10월 25일에 담화문이 손드는 담화문이라고 봐. 나도 이젠 못 견디겠다. 최순실이니 이 사람들이 너무 저러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자폭하는 의미에서 사과하는 그런 담화문을 발표했을 겁니다. 이제 여당이 또 사는 길이 있더라고요. 이제 저 야당에 그 분열이 돼 있어요. 야당이라는 게. 근데 한국 사람이 본질적으로 종북, 친북을 넘어서 종북 그런 세력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뭐 국가안보니 이런 거예요. 근데 저쪽에 인기가 요새 뭐 젊은 사람 사이에 높겠죠. 그런 사람 중에 문씨라는 사람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좀 어리석은 거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북에 가서 김정은을 먼저 만나겠습니다. 나는 미국에 가거나 그런 일을 안 하고. 그가 뭐 친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노무현이 부한데 노무현이가 어떤 사람인가? 아니 반미가 뭐가 나쁩니까? 대통령이 있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나는 대통령에 당선돼서도 한 번도 대통령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공적 자리에서. 그래서 그 대통령 당선됐는데 안 부르면 어떡합니까? 그럼 내가 대답이 야 노무현 그러고는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서 못해. 나오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노무현 이렇게만 불렀어요. 그런데 그 일을 따라가는 게 그이는 또 김대중의 부하니까 그 두 사람이 또 어떻게 돼서 대통령이 됐느냐면 그건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이회창이가 싫어가지고 이회창에다 그 밀어줘야 될 여당에 들어가서 여당이 됐잖아요. 그러면 야당은 김대중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몰래 3당 통합을 하는 것에 좀 죄책감을 느끼고 그이가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그 일을 도와주느라고 이회창을 밀지 않았습니다. 이회창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당 대표가 안 되고 우린 다 이회창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무난하죠. 조국은 안심은 됩니다. 근데 엉뚱한 사람이 김대중이 됐어요. 그것도 뭐 호남에 아주 신에 가까운 데미가드. 그러니까 뭐 한 번 대통령 하는 것도 좋은데 자기 자리가 끝나고 나서 위태로우니까 노무현을 세운 거예요. 노무현은 김대중 덕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돼서 왔지만은 지금 한국의 사명이라는 게 있는데 저 중국이 자꾸 일어나서 미국과 대항하려고 합니다. 경제력을 가지고 겨누면 큰 문제가 없어요. 중국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또 중국이 돈을 많이 벌게 한 건 미국입니다. 일본을 살린 것도 미국이고 한국을 살린 것도 미국이고 미국은 자국의 이익도 있지만 남의 나라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역사가.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와서 미국을 우선하는 그런 정책을 쓰겠다 하지만 이제 지내보면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나는 미국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걸 바라요.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중국에 가까운 나라 아닙니까? 그렇지만요. 중국의 철학이 뭡니까? 국가의 이념이 뭡니까? 돈 많이 벌어서 그제 중국의 이념이 새해
셋, 재물이 많이 늘어나라. 그게 중국의 축원이에요. 그 이상의 중국 사람에게 없어요. 돈 많이 벌어라.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를 보내고 그 덕에 우리가 존재해요. 여기 여러 사람은 뭐 연세대학도 나오고 유화대학도 나오고 뭐 배재학당도 나오고 다 그이들이 와서 학교를 하고 병원을 세우고 이래서 의학 전문을 만들고 그래서 이만큼 한국이 된 겁니다. 우리는 미국이 가진 국가적 목표 그거하고 부합된 목표를 가진 나라예요. 단군이 내세울 때 홍익인간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는 세계 평화예요. 평화의 왕이 오셨네. 그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오랜 5,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나라는 단군이 홍익인간 널리 인류를 유익하게 하는 일은 평화밖에 없습니다. 그 평화를 위해서 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홍익인간 그러니까 그거 뭐 대학의 이름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그 깊은 뜻은 세계 평화예요.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미국 와서 오바마 초대를 받고 미 상하원 합동회의 석상에서 연설할 때 DMZ를 비무장지대를 세계 평화를 위한 공원으로 가꾸겠습니다. 그게 벌써 한 걸음이에요. 그런 길로만 나가야 돼요.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한국은. 그런데 뭐 한번 또 미국 가서 사드 배치를 미국 가는 게 아니라 중국에 가서 교육을 받아. 그건 또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이 한반도에 미국의 세력이 더 들어오는 것이 두렵다. 만일에 한반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있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나라라고 하면요 중국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이 엉뚱한 이런 트럼프 같은 이가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국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통일이에요. 통일. 그것이 지금 북이 핵무기를 가지고 뭐 장난치잖아요. 뭐 이제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다 만들어서 뭐 몰라요. 뭐 취임식 하는 날 쏜다 그랬더니 쐈는지 안 쐈는지 모르지만 중국도 걱정이 났어요. 왜? 이 트럼프라는 이가 대만을 두둔하면서 말이야.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을 향해서 대만도 제대로 살아나가야지 그거 자꾸 건드리지 마라. 옛날에는 다 따로 있었어. 이렇게 하니까 시진핑이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말이야. 이 트럼프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이 거기 화나면 우리가 화나는 일을 얘기할 거야. 저 김정은의 핵무기는 너희가 다 제거하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희 안 하면서 립 서비스로 한다 하면서 안 하면서 왜 대만에 대해서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야? 그거 부동산업으로 성공한 사람이라지만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반대하던 사람들도 차차 돌아설 겁니다. 그 사람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하는 건 아니고 한국에 철군할 것처럼 얘기하니까 걱정스럽다 했지만 철군을 할 리도 없고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북의 핵을 중국은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미국은 또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걸. 그런 위치에서 한국의 내일이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이 본연의 자세,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왜 이순신 장군을 보내서 저 1592년에 일본이 완전히 패배당한 이 나라를 이순신 장군을 보내서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힘을 가지고는 안 돼요. 이순신이 그때의 이 명량해전에서 노량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조국을 지키고 당신은 기함에서
적의 흉탄을 맞고 쓰러져 세상을 떠나니까, 그러니까 그때 벌써 충무공은 이제 일본 놈의 이 침략은 막았다. 그래 알고 돌아가셨잖아요. 홍희섭 교수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네. 왜? 아니 기함에 서서 지휘를 하셨는가? 이순신 장군이 뒤에 숨어서 총사령관이니까 이배는 저리 가고 저배는 이리 오고 이렇게 지휘를 안 하고 가파루에 딱 서서 하시니까 일본 놈이 보고 총 쏜 거 아닙니까? 그거 왜 그렇게 했을까? 자살하고 싶은 심정으로. 왜? 2번씩 백의종군 당하고, 야, 그런 수모가 어디 있어요? 2번째 백의종군 당할 때는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서 모친상을 당하고 세상이 다 캄캄한데, 그래도 이가 백의종군 하여라. 또 백의종군 하지 않습니까? 백의종군 하는 가운데 얼마나 심중이 괴로우면 난중일기에 나는 죽고 싶다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런 장군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나라 살려. 이거 남에 뒀다가 21세기에 써야 돼.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그이가 그 백의종군 하는 가운데 또 조정에서 훈련이 내려왔어요. 그 판단을 잘못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시켰으니 미안하다. 그러면서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 지휘봉을 쥐어드리면서 가자, 일본을 이기기는 어려우니까 대강 일본 놈을 몰아내줘요. 그렇게 죄송하다면서 부탁할 때 보통 사람 안 합니다. 언제는 뭐 백의종군 하더니 이제는 뭐 나보고 또 삼군 수군 통제사가 되라고 안 합니다. 이럴 텐데 이순신 장군이 장계를 한 장 올리는 거 아니에요. 장계를 올립니다. 밑에서 위로 올리는 그런 장계라고 그래요. 거기에 2줄 썼어요. 첫 줄에 뭐라고 썼는가 하네. 상유 12. 일본 배는 아직도 200척이 있어요. 우리 배는 잘못해가지고 다 망했어. 이순신 준비한 배가 다 격침됐어요. 상유 12.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었고, 둘째 줄에 이건 눈물겨운 한마디입니다. 순신불사. 아직도 이순신 죽지 않고 살아있었는데 왜 그렇게 약한 말씀을 하십니까? 일본을 아주 몰아내고 꼼짝도 못하게 해야죠. 그것이 나라를 건진 이순신 장군의 심경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에 정복당했으면요, 이순신 없어서 정복당했으면은 그저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조생 이렇게 끝날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서 오늘이 있게 한 겁니다. 내가 처음 1950년에 미국 공부하니까요, 한국 사람이요, 뭐 유학생, 뭐 일제 때 와서 남아있는 사람, 뭐 다 합해서 일본 국적 가지고 왔지만, 뭐 그이들 다 합하면 뭐 대사관 직원, 영사관 직원, 상사 직원 1000명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만한 숫자가 미국 땅에 사는 것도요,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미국과 한국은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야 되고 그것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기 살면서 미국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나는 코리아타운에도 좀 영어로도 쓰지, 가게 이러면 저기 뭐 한국 이름 한글로 쓰니까 미국 사람은 못 읽어보지 않아요. 그것도 잘하는 일은 아니고, 여러분은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지만 미국 사람 노릇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도 열심히 배워서 해야지. 밤낮 곰탕집에만 가고 딴 데는 안 가고 그러면 안 돼요. 미국 사회, 그러니까 차차 정치에도 한인 뭐 2세 3세가 나오고 말이야. 정치판에도 다 그런 실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아직도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붙을까 미국에 붙을까, 그건 아직도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고, 중국과 미국이 전쟁하지 않도록 말리는 한반도,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된 한반도, 지금 한심한 것 같지만 그 뒤에 이제 기대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수도 있구나. 여러분이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는 그런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걱정했다고 되는 일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되나? 지도층에 빨갱이가 40%라는데 몇 퍼센트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한국이. 난 거기 사는데 내가 더 자세히 알죠. 한국이 어렵다 하지만요,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민 와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23세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있으면 저를 살려주셔야죠. 그래서 내가 산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속에 기억되는 조국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국 땅에 와서 살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이 많은 한국인들을 두시고, 또 그들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을 돕고, 또 여력이 있어서 한국을 돕고, 두 나라의 친선을 유지하게 하고, 정말 한국인은 정직하고 거짓말이 없고 언제나 남을 생각하는 훌륭한 민족이다, 그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많은 동포들이 이 땅에 삽니다. 조국이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앞날을 개척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